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코스닥 1%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은 둘 다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발 그런 전쟁 위기감, 뭐 이미 거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오히려 악재는 미리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고요. 불확실성 해소로 뭐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치는 대치할 대로 했고요. 미국도 이제 병력을 파견하고 뭐 전투기까지 이렇게 투입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라고 평가할 만큼 사실 중국보다도 더 지금 대치 그 강도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동원령을 발령을 했고요. 이제 곧 그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시장 분위기는 차분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뭐 크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네, 우리 뭐 크게 우리도 뭐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뭐 오늘 선박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천연가스 비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LNG 선 관련해서 또 그런 호재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며칠은 이제 석유 관련,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 직접적인 그런 생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부가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테마주들은 단기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사실 뭐 오랫동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유혹 당하셔서 좀 들어가기보다는 차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된다, 마무리가 된다, 진짜 전면전을 한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그런 상황 한마디에 뉴스 한 줄에 지금 증시가 폭락하고 폭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계속해서 천천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뭐 오늘 사실 뭐 올랐지만 큰 변화 없었고요. 481선 정도에서 계속해서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면 결국에는 저점 점점 높아지고 고점도 조금 낮아지지만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폭락을 하든지 폭등을 하든지 그런 시기가 한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가 좀 응집이 되었고 21선과의 갭도 많이 메웠고요. 그래서 반등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러시아가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부가적인 또 악재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 네. 그리고 증시에 대한 거래 자체가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는 방향 가자라는 거고요. 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오늘 좀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4일 연속 뭐 최근에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뭐 크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고 있어서 걱정은 없지만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 정도로 보고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세기형으로 좀 주가들이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보다는 좀 모양이 왔다 갔다 큰 변동폭이 크지만 비슷하게 지금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들이. 그래서 확실히 반등을 하든지 확실히 저점을 깨면서 더 내려가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양매도가 나왔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어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하락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잘 버텼고요. 환율도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1192원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상승세가 조금은 꺾이는 것 같아요. 이 추세 라인이 서서히 좀 벗어나는 듯한데요.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으로 인해서 혹은 이제 러시아발 그런 악재로 인해서 또 이제 좀 차분해지는 것인지 일단은 보통은 이제 악재가 터지면 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는데 일단 더 보겠습니다. 뭐 이제 1200원대 근처에서 환율을 유지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증시에도 크게 타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조금 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주식에 대한 그런 하방 압력, 기초 체력이 좀 많이 길러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미국 증시 또 이제 선물이 다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이 다시 반등을 좀 했고요. 1.96%입니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는 2% 넘어서 이 전고점 정도까지 3% 정도까지는 한번 치고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3월 정도에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지, 금리 인상 폭을 얼마나 할지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가격이 또 러시아발 우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상황들이 하루빨리 좀 안정화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사태를 보았을 때는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사실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금은 이제 늦출 가능성도 있고요. 네. 혹은 금리 인상 폭도 좀 낮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증시 보고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는 차분했다. 네, 그 정도로 마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8,7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5%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또 반등을 해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도 그냥 증시 따라서 좀 같이 반등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좀 이제 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시간의 거래량이 마지막에 또 마지막 10분에 몰리면서 또 내일 또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18,800원으로 네, 적당히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일 거래량을 봤을 때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1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좀 1000만 주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전형적으로 상승 패턴에서 크게 이제 거래량을 실은 상승 이후에 한 며칠간은 거래량을 죽인 채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들이 좀 이제 기초 체력이 좀 길러져 가지고 확실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위기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고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좀 그런 전체적인 구간을 나눠서 종목에 대한 구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성장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뭐 적절하게 네, 좀 감소를 했지만 오늘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요때 저점을 한번 찍고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한참 이제 반등을 열심히 할 때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기획자로 네,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면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이제 끌다가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제 요 며칠 내에 또 주가를 올리면서 241선 위로 이제 이 주가를 형성을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2만 원대로 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수급 자체가 확실히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이 시초가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위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1선도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멈추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이제 21선이 추세를 전환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차례차례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는 그냥 좀 횡보를 하면서 끝낼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네,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요 과정을 어떻게 메우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가 주는지 이런 주요한 지지 라인들을 저항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이 주요 박스권에서 이탈을 했을 때도 좀 이제 제가 주의 깊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빠르게 해주었고요. 네, 이제는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지, 네, 그 상단을 빠르게 돌파하는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선과 61선 이 이평선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정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음구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3월 4일에 이제 신주 상장 8,200만 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차익 물량들이 미리미리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꽤나 이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당일에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신주 물량이 쏟아질 것 같진 않고 이미 신주 물량이 나온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제가 연기금 투자자와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멈추고 매도로 전환을 하는지 네, 차익 실현을 한다면 이제 이 청약이 끝나고 네, 차익 실현을 시작해서 이 3월 4일 전후로 해가지고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네,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유상증자 청약 전주, 예, 전주죠. 전주에는 지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오히려 매도를 이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8,200만 주 중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는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와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 뭐 그런 투자자의 물량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1,000만 주 정도는 네, 그 우리 사주 물량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에 뭐 쏟아질 물량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청약하신 이유가 3월 4일에 상장하면 바로 팔기 위해서 청약하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유상증자 가격이 13,850원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신주 인수권이죠. 신주 인수권이 2,700원이었습니다. 거의 그죠? 평균으로 한다면 뭐 3,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16,000원, 500원 정도에서 네, 16,850원 정도까지 네, 이런 수준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매수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한 겁니다. 유상증자를. 그죠? 그래서 고작 뭐 이 정도 주가에서 그 8,200만 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그 물량을 던지려고 산 게 아닙니다. 뭐 2,000원 정도 수익 보고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두산중공업 투자를 하실 때는 2,000원 투자할 거면 사실 두산중공업보다도 뭐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두산중공업보다는 그쪽이 맞는데요.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본 이유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인고의 기간을 겪고 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상승을 주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주 상장 물량은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대세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3월 9일에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원전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 결과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월 9일 이후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 네, 거래원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8만 주 매도했고요. 오늘은 네, 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4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뭐 3일 정도 매수 이후에 이렇게 18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금융 투자가 네,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를 했네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주요 매도량을 보니까 오늘 이제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네. 뭐 일시적으로 쏟아진 물량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험 투지는 조금씩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는 24,000주 조금 매도했습니다. 뭐 그래서 크게 이때까지 매수량에 크게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이제 청약 이후에 매도를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제 지분도 6% 이상 유지가 될 텐데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도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공매도 잔고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네,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늘어나는 폭이 뭐 이전처럼 뭐 급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60만 주, 뭐 50만 주, 뭐 20만 주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228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사실 지금 두산중공업이 18,000 원대라고 했을 때 거의 3,500억 이상, 네, 3,600억, 700억까지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그 공매도 잔고가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신주 상장이 되는 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3월 4일에 신주 상장을 주목을 하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최대한 쌓아놓고 네, 대량으로 상환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거래 자체는 좀 감소를 하다가 또 이제 오늘 57만 주 가까이 또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또 이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한 10% 이상, 20% 미만이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네, 그래도 이전에 막 200만 주씩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 상장을 거의 뭐 7거래일 정도 앞두었죠.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무리해서 뭐 공매도를 더 많이 쳐서 공매도를 급격하게 늘리고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공매도가 좀 나온다면 그 3월 2일 정도에 네, 권리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월 2일 정도. 네. 그래서 그때만 주목을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공매도 잔고 확인을 좀 하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오늘도 뭐 크게 네, 잔고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6,450만 주 정도까지 어제는 감소를 했고요. 오늘 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뉴스를 보시면은 또 이제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 상환에 또 100만 주 이상 이렇게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이 64만 주, 그래서 차익 46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 주 딱 맞추었고요.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대차장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상위권, 이 대차장구 감소 상위 종목에 거의 매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다른 종목, 타 종목 대비해서 급격하게 대차장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늘어나지만 대차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차 잔고가 이제는 뭐 예비 공매도 잔고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예비 공매도 잔고가 크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높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끝나고 그런 이해관계가 다 끝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떴었던 그런 호재에 대해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네. 그 못 받았던 평가들을 다시 한번 힘을 붙여서 한 번에 이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시기를 저는 3차 상승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같이. 자, 오늘도 외국인 추정 물량 49만 주에서 이제 당일 29만 주 정도로 추정보다는 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제에 이어서 또 29만 주,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7.96%, 뭐 8%대를 거의 회복을 했고요. 이대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갈 것인지, 네. 그리고 3월 4일에도 대량 상환을 진행을 할 것인지, 뭐 일단은 적절하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100%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은 뭐 미래에셋 대우, 요새 이제 미래에셋 증권과 신한증권이 굉장히 이제 좀 활발하게 이 매수 매도 거래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런 거래들이 많은 것 같고요. 유한타 증권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증권은 원래 자주 보였던 증권사고요. 네, 그래서 타 종목 보시면 보통은 이제 키움증권,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식으로 개인 매도가 많을 때는 그런 증권사들이 나오는데 두산중공은 굉장히 특이하게 증권사들이 좀 이렇게 특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JP모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좀 확인을 조금씩 뭐 살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뭐 반복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신한투자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가 뭐 같은 투자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매도를 많이 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크게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가둬놓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거기에 개입해서 뭐 반발을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결국에는 다시 기회가 온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면 유상증자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네, 그 3월 4일 이후에 몇 주만 또 버티시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던 4월이 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한번 좀 죽은 듯이 기다려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하락분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마다 또 이제 물량을 모아가면서 대응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하락 구간에 뭐 15,000원대, 16,000원대는 못 모았지만 17,500원대 이럴 때 이제 좀 매수를 꽤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더 올라가서 이제 2만 원대로 진입을 하고 결국에는 26,000원 한번 찍고 또 3만 원 결국 돌파를 할 거라고 계속 믿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3월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3월도 상당히 이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분석을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소식 여러 개를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원전 소식이고요. EU
그리고 유엔에서 한 목소리로 원전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 인체에 2배 유해하다. 원전보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 기관 보고서인데요.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좀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들로부터 원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점만 좀 부각이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했고, 그 핵 폐기물이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문제를 삼아서 좀 산업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럽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시켰죠. 네, 뭐 완벽하게 원전을 엄청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오픈을 시킨 건 아니지만, 네,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EU 자체에서 지금 원전을 승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크고 그런 과정에서 어, 굉장히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네. 근데 그 이후 또 유엔에서 또 산하 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총 22개의 에너지원을 환경 오염에 대한 지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석탄은 굉장히 크죠. 천연가스도 사실 25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에너지원 중에. 근데 수력 발전도 1.2에서 이제 13까지, 그러니까 수력 발전 패턴에 따라서 네,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5에서 14고요. 풍력도 5.6에서 6.5, 태양광이 집중형 태양광이 3.8에서 8, 원전은 4.2. 그래서 핵 폐기물이라는 좀 이런 방사선 발생량이라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를 한다면 그 사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것을 제외를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인체 유해성, 토지 점유율, 물 소비량, 자원 사용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원전 에너지가 수십 년 동안 사용이 되어 왔었고, 네, 그렇게 잘 사용을 해왔는데 그 이제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그것도 이제 사실 인재죠. 네, 어느 정도 일본의 인재였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탈원전 기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보니 그 지진보다도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자 하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돌아가는데 어, 신재생 에너지랑 석탄을 줄이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또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력이 수급이 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도 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어느 정도는 네, 그런 시설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 쓰고 난 그런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말은 신재생이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지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EU 집행위가 이를 검토 근거로 활용한 것은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보고서로 알려졌고요. 지금까지 나온 발전 원별 분석과는 달리 건설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을 평가에 담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은 패널을 만들기 위한 광물 채취부터 사용 연한이 끝난 뒤에 이를 폐기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발전 효율도 사실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핵 폐기물이 아닌 네 그런 태양광 판넬의 폐기물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 네, 핵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이 지표를 보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 지금 원전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돌아가야 된다. 한 전문가들은 RE100을 재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가 100%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검증이 되고 나서 이제 전력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그죠?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석탄 발전, LNG 발전이 좀 이제 줄어들어도, 원전이 줄어들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 핵 폐기물에 대한 단점을 가진 원전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확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 그것도 EU의 공식적인 저런 보고서에 얘기가 나왔다. 자, 그래서 위상이 달라졌죠. 원전이 이제 다시 뜨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들, 특히 두산중공업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원유, 천연가스 폭등에 대해서 대안으로 또 이제 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점이고요.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일어나니까 천연가스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천연가스 그리고 가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전쟁 위기감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가스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가스비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높다면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에서 다시 원전으로 좀 회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주도로 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발전 비중도 30%가 액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그 가격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100% 추진을 하고 원전을 죽이고 석탄을 죽이고 LNG도 좀 줄여 나가서 그런 식으로 LNG를 그 중간 매개로 부족분을 채우겠다면서 LNG 가스는 그럼 어디서 가져오나 러시아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핵 폐기물을 후손에 전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간 과정들은 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전기료는 후손에게 전달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에너지 안보는 넘겨줘도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합리적으로 세계 전체가 지금 왜 원전으로 가겠습니까? 왜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전을 검토하고 원전을 늘리기 시작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 고집 덕분에, 그 결과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이 적자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조 원 적자를 했는데 올해는 또 10조까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2년 전에 두산중공업 상황입니다. 한전이 지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올려야 돼요. 전기료를 올려서 빨리 이제 그 적자를 메우고 그 적자에 대한 이자를 메워야지 하루빨리 이제 총액에 대한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는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산업채권단에 의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고요. 한국전력,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이자 보상 배율이 마이너스 3.2 전망이고 5년 연속 부채 비율이 상승했고 지난해는 200%를 돌파를 했다. 올해는 더 돌파를 할 거고요.
지금 부채 비율이 200%라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악재고요. 네, 한전 실적은 유가 변동에 널뛰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신재생 사업이라든지 탄소 중립 등 신규 투자에 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적인 상황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런 네, 얘기들을 하는 것인지 정말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하고 짜증이 나서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하루빨리 전기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정상화가 되던지 아니면은 전기료를 올려서 정상화를 시키던지 전기를 올리면 이제 뭐 또 우리가 불만을 표하니까 또 이제 전기를 올리지 말자 유지를 하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왜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일을 벌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죠?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탈원전 분위기에서 친원전 분위기로 다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이미 원전을 유턴을 했잖아요. 네, 마크롱도 탈원전 외쳤습니다. 네, 5년 전에는 다 탈원전 외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원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신재생 빨리 투자한 유럽 국가에서 신재생에 대한 한계를 인정을 먼저 하고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하죠?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좀 그런 본인들의 뜻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 악의적인 그런 약점과 네, 소식들을 좀 전하면서 이렇게 잡아 늘어지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지 뭔지 좀 빨리 그놈의 K 저는 그만 듣고 싶은데 네,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하루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자, 그래서 뭐 가계부채 복지 얘기하기 전에 이런 큰 에너지 국가 산업부터 좀 살려놓고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얘기가 좀 많았고요. 마지막 소식은 이겁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2.4기가와트 원전 프로젝트 후보가 이제 6곳으로 압축이 되었고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도 SMR 관련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킬 파워와 또 SMR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SMR 관련해서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가 이렇게 또 거의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국가들이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대형 원전까지도 투자를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내부 그 주요 기자재 생산 기업들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지금 미국과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보는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세계 분위기가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지만 그 중간에 대한 한계를 메울 수 있는 중간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천연가스가 그 역할을 하기에도 지금 이제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기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전력 수급을 줄 수 있는 원전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게 오늘의 영상의 주제였고요. 네. 핵 폐기물에 대한 과제,
안전성에 대한 과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적 지표를 보았을 때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축에 속한다. 환경 파괴 측면에서는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핵 폐기물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충분히 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결점인 그런 에너지원, 뭐 산업, 정책, 뭐 음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좋지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좋은 점 대비해서 좀 이제 충분히 그 면을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에도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4월, 5월 계속해서 네, 올해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갈 겁니다. 올해 힘든 첫 그 1분기였죠. 1월달, 2월달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제 신주 상장까지만 좀 잘 버티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